찰리브라입니다. 제가 방송을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 생각해 본 게 있는데, 우리는 보통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대폭 등장이 금방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는 희망회로를 돌리는데, 과세안에 관해서 이제 전 세계가 공조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과세안 방안이 나와야 저는 상승장이 엄청나게 올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입장 바꿔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세력이라는 사람들, 이 암호화폐 생태계를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엄청난 상승을 만약에 이끌어놨어. 그러면 과세안이 없는 한도 내에서 개인들은 다 빠져나갈 텐데, 누구 좋으라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폭 등장을 일으키냐는 거지. 그래서 저는 뭐 13,000달러? 많이 가면 14,000달러? 이 언저리로 올해는 그냥 희망회로를 딱 거기까지만 돌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세안이 나오면서는 또 다른 방향성이 아마 거대하게 나올 확률이 높은데, 그거는 아마 내년 정도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자, 일단은 이 차트를 만든 사람, 이 차트를 그린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099달러, 지금 현재 이제 뭐 지지하거나 이런데 8,100달러를 넘어서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은 뭐 딱 잘라서 뭐 얼마를 지지하면 뭐 얼마까지 간다, 이런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이 차트를 그린 사람은. 근데 외국 사람인데 8,653달러까지 그냥 올라갈 거다, 딱 이렇게만 얘기. 이 사람은 뭐 거기다가 토를 안 달어. 그리고 제가 오늘은 뭐 제가 암호화폐에게서 계속 뭐 영상도 만들고 다른 분들 것도 살살 보는데, 제가 이 사람들은 그래도 실력자다, 차티스트계 좀 실력자라고 생각하는, 일단은 세 사람에 관해서 이제 세 팀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비트코인 트레이더 한준호, 그리고 두 번째가 플루토스 팀, 그리고 여긴 팀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차근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욕설 많이 하시는 분. 근데 한준호 이분도 제가 봤을 때 분석력이 그래도 웬만한 분들보다는 좀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플루토스 같은 경우도 팀으로 움직이는데 그 팀 개개인 구성원들이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괜찮은 분들인 것 같고, 차근함님 같은 경우는 방송 스타일에서 욕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분을 만나본 적은 없는데 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이분이 뭐 유료방 하니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평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실력도 어느 정도 있는 거고, 그래, 물론 이런 분들이 말씀하실 때 그 방향성이 틀려가지고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중간에 어중간하게 다리를 여기저기 걸쳐놓고 빠져나갈 자리를 만들어놓고 그렇게 방송 스타일을 만드는 사람들보다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분들이 좀 실력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니라서 이런 분들을 뭐 평가한다는 자체도 되게 웃기지만, 제가 보는 개인적인 느낌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트를 그린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5일날, 14일날 이 언저리까지 지금 보면 방향성이 분명히 나올 거다. 지금 삼각수렴 패턴이 있는데 8,100달러, 8,000달러를 깨지 않으면 분명히 방향성이 나올 거라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아마 저 말고도. 그래서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 근데 상승 시점으로 말하는 사람이 좀 약간 더 많긴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하락을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정이 와봐야 그렇게 많이 크진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하방을 볼 수 있다, 살짝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20일 안에 한 17, 18일 안에 상방으로 튀어가지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8,600달러까지 갈 거다라고 이 사람도 얘기를 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다른 어떤 스타트업이 스위프트를 대체할 만한 어떤 국제 송금 시스템에 관한 블록체인하고 엮여있는 펀드레이즈를 진행했는데 31밀리언 달러의 시리즈 A 투자를 진행했다. 여기 이 내용이 나오는데, 태국의 스타트업 라이트넷이 시리즈 A 펀딩에서 3,120만 달러를 모금을 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며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여기 이 내용이 나오고, 어떤 내용이냐, 이제 핵심 내용은, 새로운 자본을 확보한 라이트넷은 스텔라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강화하고 동남아 시장에서 수십억 명의 비은행 이민 노동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스텔라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이 내용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에. 그래서 어쨌든 스텔라가 뭔 일을 지금 꾸미고 있다. 그리고 리플이 나와 있는데,
리플이 종종 스위프트의 경쟁자로서 자리 잡고 있으며 송금 회사 머니그램의 파트너입니다. 리플은 블록체인 기반 송금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해 머니그램에 5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머니그램은 최근 XRP 크립토커런시를 활용하는 리플의 지불 솔루션 온 디맨드 리퀴디티를 통해 미국과 멕시코 간의 거래의 10%를 처리한다고 말했습니다. 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보통 웬만한 초반 투자자, 그냥 초기 투자자, 이 시장 잘 모르는 분들이 이런저런 뉴스를 많이 보시고 리플에 투자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것도 100%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 뉴스만 보면 호재거리가 여기저기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 그죠? 보통 다 그렇게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100% 투자는 좀 약간 무리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플이 안 올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무슨 코인도 마찬가지고 저는 100% 한쪽에 몰빵은 안 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켜서 시장에 접근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정신건강에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한 가지 개인적인 생각을 또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거 여기 나와 있는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은 빚 대비해서 전 세계 이제 빚 대비해서 GDP 대비 세계 평균이 322%다. 자, 이머징 국가는 223%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383%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 쪽으로 가는데 더 이상 마이너스 금리에서 더 이상 내릴 데가 없는데도 아마 많을 거예요. 20이나 일본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 거의 그 지경까지 왔고, 미국 같은 경우도 점진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를 더 만약에 인하한다. 그래서 유동성 공급을 한다. 거의 끝판까지 다 왔다고 보셔야 된다는 거. 근데 상반된 거는 뭐냐면 이머징 국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빚이 없어요. 선진국보다는.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데는 뭐 IMF 통화바스켓에 있는 기축통화국들이겠죠. 그들의 이제 성장 한계에 다다랐고 뉴 노멀 시대에서 더 이상의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국엔 새로운 통화 시스템이나 새로운 뭐 화폐 바스켓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을 하는 거고, CBDC에 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그런 거에 관해서 논하는 게 아닐까. 이런 사실에 관해서 확신을 가지신다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거에 관해서 두려움이나 이런 걸 느끼실 필요는 없다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차트를 올린 사람은 조시 라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170달러까지 거기를 만약에 상승해서 지지한다면 상승 시점이 이제 다음 노선이 8,750달러까지 상승을 할 거다. 그리고 8,170달러까지 못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저항을 맞고 여기서 8,100달러 지지를 못하고 8,000달러 깨져서 결국에 떨어진다면 7,700달러까지 일단은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말도 잘 한번 들어보시고, 이 사람도 이제 네임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애널리스트가 미국의 선거로 인해서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제 깨질 거다, 파괴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란으로부터 오는 건 아니다. 근데 선거 문제에 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유라시아 그룹에 따르면 2020년 대통령 선거가 금융시장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합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요. 자, 그래서 어쨌건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2020년에는 선거 이후가 문제다. 그때까지 주식시장이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에 투자돼서 많은 자금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 그게 결국에는 딴 데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피델리티가 또 여기서 한 마디를 또 던져요.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의 앤드류 맥 카페리는 금융 문제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서 신흥시장으로 돈을 가져가도록 강요함에 따라 2020년에 회개의 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뭐 회개의 순간이 뭐 회개 장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의 올라갔던 상승장에 어느 정도 이제 수익 실현해서 기관 투자가들이 많은 돈을 딴 나라로 이제 옮길 거다. 신흥시장으로 옮길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제 뭐 신흥시장이 파괴될 거다, 양털깎이에서 파괴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선진국에 더 이상 투자대에서 머물러 있지 않을 스마트 머니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돈들이 베트남으로 가거나 중국으로 가거나 인도나 브라질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에 관해서 되게 많이 언급을 예전서부터 많이 하셨던 분이 김영익 교수님이 되게 대표적인 인물이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일관성 있게 되게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펴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주식시장이 오를 거예요, 내일은 내릴 거예요, 뭐 오늘은 주택 가격이 오를 거예요, 내릴 거예요,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어. 예.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저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게 차라리 분석가로서의 어떤 품위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미국의 하우징 마켓의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사실들이 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나. 자, 이거는 뭐 국내 뉴스는 아니야. 근데 한국 분들은 한국에 국한되게 항상 모든 것을 이제 해석을 하는데, 미국이나 아니면 뭐 유럽권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게. 자, 주택 판매량이 감소했다. 이 지표가 이제 공개돼서 나왔었고, 실업률도 마찬가지로 상승했다. 실업률이 이제 떨어졌었다. 작년 연말까지.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누누이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것 때문에 뭐 단기 파트타이머들이 한 명 한 명 다 개별적인 어떤 고용직으로 다 그게 통계 자료에 잡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실업률이 하락한다고 나왔지만, 딱 그 이슈가 끝나서 딱 2019년 연말이 딱 끝나니까 실업률이 바로 상승해버려. 예. 그럼 사람들 돈이 없죠. 그러면 주택을 살 돈도 없어. 거기다가 가계부채가 위험수위까지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다. 신용경색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카드 연체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집 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집 살 수 있는 현금 여력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없다는 거지. 근데 그거는 국내에 한국에 국한된 얘기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지.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 5가지 이유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기 영국이 전 세계 불황을 이제 이끌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에 관한 5가지 이유가 이제 뉴스에서 나왔는데, 영국 경제는 11월 GDP가 예상치 못하게 0.3% 하락함에 따라 줄어들었다. 직업 소매 및 인플레이션 수치의 취약한 데이터로 인해 영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6번째로 큰 경제국으로서 전 세계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고 영국 경제가 예상치 못하게 축소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지표가 여기 나오고 있죠? 자, 2번째, 스털링 분세. 그러니까 파운드화가 지금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거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영국 기업의 절반은 이제 2020년이 나라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고 유수의 다국적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금 확보량을 계속해서 이제 쌓아놓고 있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속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도 팔고 있고 현금을 계속해서 쌓아놓고 있다. 자, 그리고 3번째가 소매 판매 기록상 최악의 해를 가리킨다. 자, 이건 영국에 국한된 얘기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한국만 보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지. 자, 부정적인 감정은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9년은 소매 판매 기록에서 최악의 해였습니다. 이는 영국인들이 지출을 꺼려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왜 이들이 지출을 꺼려할까요? 수천 개의 매장이 문을 닫고 24년 만에 처음으로 판매가 감소했습니다. 2019년에는 14만 명이 실직을 했습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미국도 마찬가지, 영국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이 기사를 쓴 사람은 누굴까요? 이게 한국 사람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계속 내 자신의 자영업에 관해서 계속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2020년이 되게 최악의 해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애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2021년엔 어떨까요? 2022년엔 어떨까요? 내가 하는 자영업이 경기가 풀려서 선순환 구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 계속해서 자영업 시장은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4번째, 약한 직업 데이터 신호 가능한 불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영국은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긴장되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는 2019년에 10년 동안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공석이 5만 9천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예상치 못한 일자리 데이터가 실망스럽게 발표가 됐습니다. 자,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수요일에 약한 인플레이션의
대비한다. 영국의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2% 목표를 하회했으며 수요일의 데이터는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영국에 대한 걱정스러운 신호가 될 것이라고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금리 인하를 이끌 거라고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미국 연준 회장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것이 가장 걱정스럽다. 유동성 공급을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통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사실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존슨은 아직 브렉시트에 대해서 더 이상 명확성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영국 경제는 이제 불확실성과 불확실성으로 마비되어 경기 침체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진국의 나머지 지역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나오죠. 피델리티가 아까 경고를 했죠. 선진국에서 자금이 빠져서 이머징 국가로 갈 거다. 그리고 김영익 교수님이 중국 주식을 어느 시점이 되면 투자해서 사모하기 시작을 해야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저는 이머징 국가의 주식이 10년 동안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어느 순간부터는 많이. 자, 그리고 여기는 한 명의 이제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이 24개월 안에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거다. 스카이 로켓 같이. 그래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 사람이 이제 단언해서 얘기를 하는데, 일부 어떤 사람은 2020년 말까지 약 12,000달러의 보수적인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비트코인이 24개월 안에 10만 달러로 급등할 것이라고 믿는 한 상인이 있습니다. 2021년까지 비트코인이 급등할 거다. 어떤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말을 했다. 향후 2년간에 비트코인이 1130% 이상 급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든 상인 비트코인 매크로에 따르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포지션 트레이더는 최고의 암호화폐에 대한 그의 강세 예측을 공유하기 위해 트위터를 방문했습니다. 분석가는 몇 년 안에 10만 달러를 깰 것이라고 대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세안이 나오고 나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래서 2021년이든 2022년이든 분명히 뭔가 진짜 이렇게 상승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은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2020년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크 노보그르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비트코인이 2020년에는 12,000달러에 종료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현실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초반에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누구 좋으라고 과세 없는 상황에서 대폭등 하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개인이 생각하는 희망회로 이 시장을 만드는 세력이란 사람들, 전 세계 어떤 통화 시장을 움직이는 그들은 과세안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대폭등장을 연출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근데 가격이 떨어져서 패닉 세일이 나온다. 이때는 분할 매수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갑자기 급락을 한다면, 자, 골드하고 실버 가격도 마찬가지로 지금 14달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1548달러. 은 같은 경우 0.16센트가 이제 떨어졌고 조정 장세에 들어갔고,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는 이제 동반 상승하고 있다.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미국이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해제했다. 한국은 관찰 대상국 유지하고 있다. 또 여기 나와요. 그래서 내일 어떻게 1월 15일 날 이제 이게 저녁 때쯤 될래나? 밤 정도, 새벽 정도 될래나? 미중 무역 갈등 협상안에 그게 이제 사인되기 위한 하나의 바리케이트? 어떤 그거에 관한 추측을 할 수 있는 그 기사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지금 긍정적으로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미국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을 해제시켰다. 이게 아마 호재로 작용한 것 같아요. 한쪽 측면에서는. 자, 그래서 내일하고 내일 모레까지 암호화폐 장세가 분명히 변동성이 큰 어떤 관점에서 오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봤을 때.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과세안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인 희망회로라면.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